안녕하세요, 허니쌤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훈민정음의 표기법에 대한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영상 아래쪽에 그 교재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곳을 링크를 걸어 놨으니까 거기에 들어가셔서 다운로드를 받으셔서 펼쳐놓고 같이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야, 준비된 교재상으로는 지금 5쪽입니다. 예, 5쪽에 표기법 펼쳐주시고, 선생님 그 앞쪽은요, 자, 다른 동영상 강좌에 이미 그 실려 있으니까요, 그 해설을 해놨으니까 그것들도 찾아보시고 차근차근 여기까지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표기법. 네. 자, 이 표기법엔 말입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것과 그 다음에 뜻을 밝혀 적는 것. 그래서 그 교재에 보시면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것이 일단 첫 번째 나온 표음적 표기법이에요. 표음적 표기법. 음을 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소리 나는 대로 적기. 이게 15세기 국어 표기의 원칙이었어요. 만약에 요것도 지금까지 쓰이고 있었으면 쓰기는 편했을 거야. 소리 나는 대로 적으면 되니까. 문제는 이제 소리 나는 대로 적어놨다가 그것을 해독을 해내려면 이게 어떤 단어에서 온 거야, 그쵸? 그것을 갖다 파악하기가 좀 어렵죠. 예를 들어서 자, 철수가 집에 간다 했을 때 집에를 이렇게 써봐라. 쓰기는 편하지, 소리 나는 대로 쓰기는. 그런데 이게 어디에서 온 거야? 지하고 배가 붙은 거야? 아니면 집하고 애가 붙은 거야? 그죠? 요것을 알지 못하면 이걸 형태소 분리를 해낼 수가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단 말이지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근대 국어로 넘어오면서 이제 요걸 갖다 분리를 해내는 그 표기들이 살짝 나타나다가 결국에는 그 현대에 들어와 가지고서 맞춤법 통일한 정리를 하면서 이제 완전히 분리해서 적는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 표기 방법을 정해놨던 거죠. 자, 일단 처음에 훈민정음 창제할 때는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것이 원칙이었어요. 자, 그래서 15세기 국어 표기의 원칙했죠. 그 중에 제일 먼저 나온 것이 우리 흔히 지금처럼 적은 이어적기가 되는 겁니다. 이어적기는 바로 연철이라고도 하는 건데, 요거 연서랑 헷갈리지 마세요. 연서 하는 것은 순경음 만드는 법이고, 연철 하면은 이어 적는 겁니다. 네. 두 가지 패턴이 있죠. 체언의 모음으로 시작되는 조사가 붙을 때, 또 용언의 어간에다가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를 붙일 때, 그쵸? 예, 그래가지고 체언의 조사가 붙을 때는 나랏 말쌈이 또는 발아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말쌈 거기에다가 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붙었단 말이야. 그러면 요 말쌈이구나. 네. 그러면 요지 미음이 위로 올라가가지고 이어 표기가 된다 이거죠. 말쌈이 요런 식으로. 네, 요렇게 되면 이제 바로 체언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조사가 붙었을 때 바로 이렇게 이어 적게 된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 뭐 깊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어가 붙으면 용언의 어간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왔을 때 바로 이어 적으면 이제 깊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바로 요게 이제 이어 적기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 팔종성법이라고 하는 것. 이 팔종성법도 결국에는 소리 나는 대로 적는 원칙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네, 거기 지금 보시면 설명. 세종때를 포함한 15세기에는 팔종성법을 쓰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거를 정식, 즉 그 훈민정음 책에 규정된 내용을 보시면 팔종성 가조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해석을 해놨죠. 종성 표기에 사용할 수 있는 자음 글자는 표기상으로는 여러 개지만 실제 발음상으로 표기를 해야 되다 보니까 8개의 종성이면 사용하기에 충분하다. 그 8개의 종성, 즉 거기 31번 빈칸에다가 8개의 종성을 적어보세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우리 현대국어에서는 시옷을 안 적지만 왜? 시옷은 디귿으로 발음이 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때는 희한하게도 시옷 받침과 종성과 디귿 종성을 그 사람들은 구별을 해서 썼어요. 근데 어떻게 구별했는지는 미스테리야. 그거 발음할 줄 아는 사람이 다 죽었거든.
어디다 기록도 안 해놨어. 기록해놓으면 뭐래? 그거를 실제로 발음을 들어봐야 하는 거지. 그죠? 그거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미스테리로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예리음까지 해가지고 8개의 종성 글자면 표기상으로는 충분하다 하는 게 바로 팔종성 가족용입니다. 그 훈민정음 어지에 딱 하나 보이는 예가 있어요. 원래 어간 자체는 사맛 해가지고 치읓 받침을 쓰거든요. 치읓 종성을. 근데 여기에 만약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붙었으면 그냥 이어적기가 돼가지고 사마차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그게 아니라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띵 왔단 말이야. 그러다가 보니까 이 치읓이 올라갈 자리가 없네. 그래서 치읓이 요 8개의 하나로 변이를 일으킵니다. 그래가지고 사마디 해가지고 시읒으로 바뀌죠. 바로 이 치읓이 시읒으로 이렇게 바뀌어 표기가 된 것, 요거 자체가 바로 뭐다? 팔종성법이 적용된 것이다. 요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되죠? 이 깊다도 마찬가지야. 여기는 지금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왔으니까 연음 돼가지고서 깊어 이렇게 적었지만, 만약에 깊 뒤에다가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이렇게 왔다라고 한다면 피읍이 뭘로 표기가 되겠어요? 깊 비읍으로 되고 고 이렇게 돼서 팔종성 가족용이 사용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됐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표음적 표기법. 그 다음 표의적 표기는 우리 현대국어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그 방식입니다. 형태소, 즉 어원을 밝혀 적는 건데, 요거는 전부 다 예외 규정이에요. 그 당시 원칙이 소리나는 대로 적기였으니까, 네, 이렇게 이제 표의적 표기는 전부 다 예외 규정으로 돼버리는 거지. 원칙이 아니니까, 원칙에서 벗어났으니까. 절묘하게도 요거는요, 훈민정음이 만들어지고 나서 반포되기까지 인터벌이 있었잖아. 사이 갭이 있었다고. 네, 시간적 갭이. 즉 만들고 창제하고 나서 바로 반포한 것이 아니라 3년간 실험 기간을 뒀었거든요. 43년, 1443년에 창제를 하고 1446년에 반포를 하자니 그 사이에 몇 가지 실험적인 문헌을 간행을 합니다. 그게 바로 용비어천가하고 월인천강지곡이에요. 그 용비어천가와 월인천강지곡 안에서 주로 이런 예외적인 표기들이 나타납니다. 네. 왜 그렇겠어? 실험 기간이었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그럼 조금 편안해지지. 그 이외의 다른 문헌에서는 거의 안 나타나. 훈민정음에 딱 하나 나타나긴 하는데, 훈민정음 어지에 28듭자를 맹가노니 할 때 리을 비읍이 쓰였거든. 28듭 할 때 듭, 리을 비읍. 이거는 분명히 팔종성 가족용에서는 사실 벗어난 표기입니다. 비읍을 써줘야 되는데 리을 비읍을 써놨어요. 그거는 이제 바로 뭐냐면 팔종성 가족용이 적용이 안 된 단어가 되는 거야. 자, 그건 그거고,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용비어천가와 월인천강지곡 해가지고서 그 창제한 뒤 반포하기 전까지 실험적인 문헌에서 주로 발견이 된다. 대표적인 게 이제 끊어적기죠. 현대국어처럼 끊어 적어놨어. 네, 특히 월인천강지곡에서 울림소리 뒤에서 끊어적기를 해놓습니다. 예문을 보세요. 눈에 이래놨지. 소리 나는 대로 적는 이어적기 같았으면 눈에 이렇게 적었을 거란 말이야. 근데 그렇게 안 적었잖아. 눈에 이렇게 적어놨죠. 그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끊어적기가 되는 거지. 그 뒤도 마찬가지. 일알, 그쵸? 일알, 꿈을, 종알, 안아, 담아. 저는 지금 이거 끊어적기를 의식해가지고 이렇게 표기를 해 놓았다라고 해서 이렇게 지금 읽어드린 거지. 실제로는 일알, 꿈알, 꿈을, 종알, 안아, 담아 이렇게 읽었겠죠. 거듭적기라고 하는 것도 나타나는데, 이 거듭적기는 이제 16세기 후반부터 한참 뒤에 나타나요. 근데 거듭적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봐봐요. 그 옷이라는 단어에다가 조사 애를 붙인다고 했을 때 이게 이어적기로 가면 옷에 이렇게 적을 거 아니야. 그죠? 그 다음 끊어적기로 가면 어떻게 돼요?
에라고 적겠지. 근데 거듭적기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 이 두 개가 동시에 나타나. 즉 여기서 끊어 적기를 해야겠다라고 하고 인식을 해서 적어놓고 이걸 다시 쓰는 거야. 이어 적기를. 그래서 두 번 썼다 해서 거듭적기가 되는 거거든. 그런 개념이에요. 지금 거듭적기, 옷새, 겨집불, 그쵸? 예. 되겠지. 깊어도 마찬가지, 그죠? 예. 깊어 이런 식으로, 그죠? 예. 그렇게 이제 거듭적기도 나타나는데 요건 훨씬 나중이고, 일단 15세기에서는 이제 어떻게 된다? 바로 이어적기 원칙, 그 다음에 이제 끊어적기가 예외적으로 월인천강지곡이나 용비어천강 이런 데서 나타난다. 그 다음 종성부용초성이라는 게 있어요. 요것도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 종성글자의 제자원리, 즉 종성글자를 어떻게 만들었더라? 초성글자를 다시 썼어. 이거는 글자를 만든 원리야. 근데 지금 여기서는 표기상의 원리로 또 종성글자를 다 그대로 써버렸어. 이런 식의 의미로 네. 종성부용초성이 다시 한번 나옵니다. 이것도 역시 용비어천가와 월인천강지옥에만 보여요. 받침에 어떤 것이 쓰이느냐면 뭐 이것저것 다 쓰이는 거야.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그 팔종성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글자도 쓰인다 해서 우리는 즈츠트프 이런 것이 쓰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죠. 그래서 거기 32번 빈칸 가로에 들어가는 즈츠트프 이걸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곧 이게 꽃이라는 단어죠, 그죠? 곧교코 여름하나니 할 때, 예, 곧 꽃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지읒을 써놨잖아. 만난다, 미팅 할 때 그 미트 그 개념에 만나다 할 때 마주치다, 그죠? 그래서 지읒 받침을 써놨어요. 만나다. 지푸라기, 묶음, 딥동, 그죠?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아서 딥동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집동으로 되는 거죠. 깊고 같은 경우에 피읍도 쓰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종성부용초성도 쓰였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아주 특이하게 반치음도 쓰이고요. 격받침 리을, 기역 같은 경우 리을, 비읍 같은 경우도 쓰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옆에 단어 갓 없으시니 끝이 없으시니 할 때 가장자리 할 때 그 개념이에요. 끝, 가.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학 이런 표현 학 이게 흙이죠. 그 다음에 이제 받고 이런 표현이 있고요. 28잔을 맹가노니 할 때 여듭도 바로 이런 겁니다. 리을.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는 이제 그 단어들이 사용되었다. 그래요. 표기가 되었다. 이런 얘기죠. 네. 여기까지 이제 바로 뭐가 되느냐면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사실 뭐 그 뒤에 것도 흔히 보이긴 합니다. 동국정운식 한자음이라는 것. 네. 자, 일단 표음적 표기법, 표기적 표기법. 그렇게 두 가지 설명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표기법의 마지막 동국정운식 한자음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 당시에 한자음 표기는 전부 다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예요. 근데 왜 하필이면 그 수식어 동국정운식을 갖다 붙입니까? 그게 뭐냐면요. 다 내막이 있어요. 조선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고려 말에 중국에서는 이미 왕권 교체가 왕권이 아니고 왕조 교체가 일어났죠. 원나라에서 명나라로. 그 명나라를 세운 주원장이 태조인데 그 주원장이 가만 보니까 이게 몽고의 지배를 중원이 받다가 즉 한족이 몽고족의 지배를 받았었잖아. 그래가지고 한족의 발음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망가졌었다고 느꼈나봐요. 그래가지고 표준 발음 사전 정확하게 얘기하면 운서니까 이게 시를 지을 때 그 아분 라임을 맞출 때 쓰는 어떤 글자들 사전인데 뭐 표준 발음 사전 같은 걸로 인식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자 발음을 갖다 교정한다 해가지고서는 책을 갖다가 만들어서 사전을 그게 바로 뭐였냐면 홍무정운이라는 게 있었어요. 홍무정운이라는 게 명나라에서 홍문영간에 즉 명나라 태조 때 만든 바른 의문서야.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야 명나라에서 만들었는데 우리라고 안 만들 수 있어? 만들어야지. 물론 홍무정운을 번역을 해가지고 만든 책도 있어요. 홍무정운 역훈 이래가지고
근데 그거 말고 세종 때는 이제 동국정운이라는 걸 만들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발간한 바른 의문사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기서 이제 한자음의 표준을 갖다가 이제 정하게 됐지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 한자음을 갖다 표준을 정하는데 이 우리말 발음으로 한 게 아니라 중국어 발음에 최대한 가깝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상한 표기들이 많아. 대표적으로 세종할 때 우리 아까 이 세자를 갖다 어떻게 적었어요? 모음을 이렇게 적었거든. 시에, 그죠? 중국식 발음으로. 이거는 이제 표기상으로 종성까지 글자를 갖다 완전히 갖춰줘야 된다 해서 형식적 글자를 써놓은 것이고 시에 이런 식으로 적었단 말이에요.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동국정운식 한자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종 당시의 한자음을 중국 원음에 가깝게 개신, 고쳐서 새롭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죠. 개신한 한자음이다. 거기에 이제 앞에서 배웠던 원리가 다시 다 나오는 거예요. 초성, 중성, 종성을 골고루 다 갖추기 위해서 형식적 글자들을 사용했는데 그 형식적 글자들의 순경음, 미음도 있고, 그죠? 거기에 보면 예문에 순경음, 미음이 제일 먼저 쓰인 두 이게 있잖아. 반치음도 있고 집, 그죠? 집이라고 써놨지, 그죠? 들립자를. 그 다음에 여린 히읗이 초성에도 나오고 안, 그쵸? 그 다음에 이음도 쓰이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30 몇 번이야? 6번 빈칸에다가 순경음, 미음, 반치음, 여린 히읗, 이음 요렇게 차례대로 4개 써주시면 되고요. 그 밑에 예문에 봐 있잖아요. 두, 이, 안, 세를 갖다가 요런 글자들을 사용해서 표기를 했다는 것. 그 다음 문자의 운용편에서 선생님이 자 입성을 설명하면서 입성 그 자음 발음을 갖다 닫으면서 내는 소리다 해가지고 입성을 설명하면서 요거는 뒤에 가서 다시 설명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 이영보레라는 게 있었습니다. 네, 그걸 얘기하는 건데 이영보레가 뭐냐? 자 한자로는 이, 그 다음에 영, 그리고 보충하다 할 때 그 보자를 쓰고요. 그 다음에 올레자를 쓰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하려면 영으로서 이런 말이거든. 으로서니까 이게 by 또는 with의 개념이죠. 보충하다 supply 레 리을이야. 그래서 옛 여린 히읗으로서 리을을 보충한다. 즉 여린 히읗이 리을 옆에 들어가가지고 뭔가를 해준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만들어진 게 바로 뭐냐면 리을 여린 히읗이거든. 이 영보레 훈민정음에 그렇게 표기가 돼 있어요. 이응으로서 즉 여린 히읗으로서 영 리을을 보충한다. 그렇게 해요. 그게 바로 이 표기인데 이게 되면 그냥 중국어에서 입성으로 소리가 나기 때문에 우리도 입성으로 그냥 인식을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자음 종성의 리을 여린 히읗 표기는 입성이라는 것을 표시를 해주는데 그렇게 한자음에 리을 여린 히읗이 들어간 경우를 어떤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한다? 이영보레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한자음 종성의 리을 여린 히읗은 입성 표기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 37번 빈칸에다가 리을 여린 히읗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아니 불자를 써놓고 이렇게 써놨잖아, 그죠? 불 한자음 뒤에 리을 여린 히읗 종성이면은 요거는 입성이다. 요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거를 원리를 이영보레라고 한다. 그렇게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걸 굳이 풀어서 설명하면 여린 히읗으로서 리을을 보충하는 개념 입성 표시 요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했던 이유가 말이에요. 우리는 이 한자들이 전부 다 거기 밑에 예문 봐봐요. 아니 불자, 여덟 팔자, 날일자, 일으킬 발자, 혀설자, 그 다음 해술자. 요게 말이야 전부 다 리을 받침이거든요. 리을 종성이 있었단 말이야. 우리말 발음으로는. 근데 절묘하게도 중국어 발음으로는 이게 전부 다 D나 T 발음에 해당한다는 거지.
근데 D나 T는 우리말로는 디귿이나 티읕, 시옷 이런 걸로 표기를 해야 되잖아. 그거 전부 다 뭐니? 안울림 소리 종성이거든. 다 입성이란 말이야. 바로 거기에서 이제 상관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야. 즉 우리 한자음 리을 발음은 중국어 발음으로는 D나 T 발음이다. 따라서 한자음의 우리 말 발음으로 리을이 들어간 것들은 전부 다 중국어 원음으로는 입성 표기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리을로 쓴 거 그냥 그걸 갖다가 헛 리을과 구별하기 위해서 한자음 뒤에다가 요 여린 히읗을 적어놔 가지고 입성임을 표시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리을 옆에 여린 히읗을 적어서 입성임을 표시해 주는 원리. 그게 바로 이영보래다. 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 한자음 종성 리을 여린 히읗은 입성, 그리고 그것을 표기하는 원리는 이영보래. 그쵸?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래가지고 우리 그 훈민정음의 표기법을 완벽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의 완전히 다 공부를 해 봤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시간부터는 그래요. 세종어제 훈민정음 하는 그 훈민정음의 세종이 쓴 머릿말 취지를 설명한 그 훈민정음 어지를 공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어요. 빠이.